네, 경영의 6주차 관리와 리더십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제 계획과 의사 결정에서요. 그렇다면 이제 현재 상태로 기업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이제 전략적 계획을 이제 세우고 그리고 전술적 계획, 운영 계획, 상황 대응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이 전략적 기획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최고 경영진이 어떤 포괄적인 목표를 설정을 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생산성을 얼마 증대시키겠다라거나 아니면은 뭐 올해 뭐 예를 들어서 매출액을 어떻게 하겠다라거나 아니면 뭐 불량률을 몇 퍼센트로 뭐 줄이겠다라거나 어떤 이게 아주 약간 이제 추상적인 포괄적인 목표를 설정을 합니다. 그럼 이제 그러한 것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좁은 범위의 목표들을 이제 세우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전술적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위 관리자들이 어떤 구체적이고 약간 이제 좁은 범위의 목표들을 규정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이제 매뉴얼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제 운영 계획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전술적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 즉 어떤 그 좁은 기간이라든가 어떤 좁은 범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서 하루 일과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작업을 언제까지 마무리해야 되느냐, 이런 어떤 기준선을 제시해 주는 거죠. 이게 운영 계획이고, 상황 대응 계획은 최초로 어떻게 보면 설정한 그런 목표들이 빗나갔을 때 대안이 뭐지? 이런 것들을 설정하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책을 저술한다라고 해볼게요. 어떤 주제로 예를 들어서 뭐 책을 쓰겠다라고 하게 되면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책을 저술한다는 자체가 전략적 계획이 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단락단락으로 어떠한 주제로 책을 쓰겠다. 전술적 계획이 나올 것이고.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제가 1장부터 8장까지의 이제 주제를 가지고 있는 책을 쓴다. 그러면 이제 운영 계획이 뭐냐? 그러면 1장을 쓰기 위해서 하루에 몇 페이지씩 뭐 책을 쓰겠다라고 하게 되는 운영 계획이 나와야 되겠죠. 상황 대응 계획은 근데 만약에 제가 그런 이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 그렇다면 대안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비상 사태에 대한 이런 것들을 이제 상황 대응 계획으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전략적 계획부터 한번 알아보죠. 전략적 계획은 이제 당연히 이제 최고 경영진에 의해서 실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조직의 주요 목표를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활용될 다양한 정책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절차에 대해서 기반도 마련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자원을 충분히 확보해 놓고 이걸 어떻게 활용할 건지 이런 이제 전략을 제시해야 되겠죠. 여기서 말하는 이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뭐 조직 행동을 이끄는 하나의 포괄적인 지침이 될 수가 있습니다. 뭐 인사와 관련된 정책이 될 수가 있을 거고요. 어떻게 보면 예산과 관련된 정책이 있을 수가 있고 뭐 다양한 정책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전략 즉 자원을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결정해야 될 겁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분석이 필요해요. 즉 어떤 고객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전개해야 기본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매출을 높일 수가 있을 것인지 그리고 어떤 제품을 판매를 해야 될 것인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사업을 펼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마케팅과 관련된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뭐 어떤 특정한 어떤 계층이라든가 연령이라든가 성별에서 그 상품이 판매되지 않고 있더라라고 하게 되면 실제 마케팅 전략을 세워야 되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시장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지 아니면 아예 그 고객을 배제할 건지 이런 전략을 세울 수가 있는 겁니다. 정책과 전략을 세워야 될 것이고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이제 타코벨 같은 경우는요. 뭐 경제가 좀 이제 좋지 않은 이런 경제 불황기다. 사람들의 돈이 없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제 낮은 가격의 치즈롤이나 빈 브리또 같은 가치 메뉴를 도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야식을 선호하는 이런 고객들을 위해서 저칼로리 저지방 메뉴를 도입하는 이러한 어떤 이제 사례들이 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노동 시장이 좀 경직되어 있다.
그러면 이제 무료 음식과 게임을 제공하는 채용 박람회를 뭐 600번 가까이 열면서 실제 직원도 채용했다라고 해요. 근데 이런 이제 다양한 사례들이 좀 있죠. 뭐 요즘에 이렇게 그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출장이 잦다 보니까 차를 몰고 갈 때가 있는데 휴게소 들어가 보면 요즘에는 이제 휴게소 음식들이 이제 일반 음식점보다 약간 더 비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뭐 먹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뭐 똑같은 라면이라고 하더라도 뭐 다양한 가격의 라면, 그래서 아주 실속 있는 것부터 조금 더 비싼 선택하게 만드는 뭐 다양한 어떤 이런 전략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뭐 그거 먹으려고 들어갔다가 이제 다른 것들을 더 구매하기도 하기도 하니까 뭐 이런 것처럼 좀 다양한 어떤 사례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기업이 불황에 대처하는 방법은 좀 다양한데요. 뭐 예를 들어서 불황기다. 이 불황기에 사실은 비용 절감을 통해서 효율화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오히려 공격적으로 신규 시장을 개척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고객 중심 전략으로 혁신하는 어떤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각각의 전략이 다른 것이죠. 근데 어떤 전략이 꼭 우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기업이 이제 성장하거나 어떤 그 불황기에 생존하게 되면 또 기회가 오니까요. GE 같은 경우는 이제 비용 절감과 효율화를 통해서 대응한 이런 케이스로 볼 수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기업 내부에서 비용 절감과 효율화를 집중적으로 추진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비효율적인 부분을 이제 폐지하고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하고요. 그리고 이제 생산 공정을 개선하고 공급망을 최적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기업의 어떤 다양한 부분 간의 협력을 강화해서 비용을 절감함으로 인해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가장 많이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진정성은 있어야 돼요. 불황기에 있어서 비용 절감을 하는데 직원들 월급만 깎아놓고 뭐 경영진들 그대로 뭐 다 본인 월급은 그대로 가져가게 되면 동의할 수 있는 근로자 별로 없겠죠. 따라서 사실은 이제 이런 것들이 통하려면요, 좀 진정성 있게 설득 작업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반대로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는 불황기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제품을 만들고 시장을 개척하는 이런 걸 통해서 성장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2007년도에 이제 아이폰을 출시해가지고 스마트폰 시장 혁신을 하고요.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성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폰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고가품으로 알려져 있고, 기본적으로 이제 학력이 높고 이런 사람들이 좀 이래 사용하는 그런 인식이 좀 있죠. 브랜드화가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존 제품 라인을 좀 다각화하고 새로운 시장을 진출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경제 불황을 극복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아주 공격적인 방법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분야에서요, 프로는 매우 공격적이에요. 수비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신규 시장 개척하면서 좀 이렇게 불황을 타개한 이런 케이스로 볼 수가 있고요.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제 불황 시기에도 고객 중심 전략과 혁신을 통해 가지고 경쟁력을 강화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마존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재밌는 회사인 게, 그 아마존의 목표 중에 하나가요, 마진을 거의 제로로 만드는 거예요. 기업이 마진이 없으면 어떡하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기업이 마진을 줄이면 줄일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품 가격은 싸지잖아요. 제품 가격을 싸게 만들어서 고객이 이 플랫폼으로 들어오는 순간 사업은 잘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롭게 제품도 개발하고 특히 서비스를 개발하고 고객 경험도 개선하고요. 빠른 배송, 특히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를 줄음으로 인해서 고객에게 많은 가치를 제공하고 시장에서 지위를 강화하는 이런 이제 측면들이 좀 있죠. 자, 이렇게 이제 전략적인 계획을 세웠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전술적 계획을 세워야 될 겁니다. 전술적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런 거죠. 우리가 여러 가지 전략을 이제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단기적인 지침을 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뭘 해야 되냐, 누가 해야 되냐,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냐, 여기에 대해서 실제 연간 예산을 설정을 하고 어떤 전략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구체적인 활동들을 결정하는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하위 경영자나 하위 경영자 집단에서 결정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이럴 수가 있죠. 트럭 회사가 있습니다. 트럭 회사의 전략적 계획은 남부 지역에서 더 많은 트럭을 판매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전술적 계획을 이제 세워야 되겠죠. 그러면 남부 지역의 트럭 운전자들이 어떠한 니즈가 있는지 이걸 파악하는 데 있어서 좀 이제 연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요구를 파악한 다음에 그 니즈를 충족하기 위한 그 타겟 시장을 개발해내고 그걸 공략하기 위해서 이제 다양한 광고를 이제 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전술적 계획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애플의 예를 한번 들어보죠. 애플 같은 경우는 이제 전략적 계획을 어떤 걸 잡았었냐면 자, 우리는 그 스마트 홈 기술에 진출하겠다. 그래서 스마트홈 기술 시장에서 우리는 리더십을 확립하는 것을 장기적 목표로 설정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이런 전략적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애플 자사의 기술 생태계와 통합할 수 있는 스마트홈 기기 개발을 하겠다. 그리고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고 보안 기능을 강화해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려고 한 겁니다. 이게 이제 전략적 계획이에요. 이걸 하기 위해서 어떤 전술적 계획을 세웠느냐? 애플 홈킷을 출시를 했습니다. 이런 전략적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 전술적 계획으로 홈킷을 만들겠다 해서 이제 실현을 시킨 거죠. 이 애플 홈킷 같은 경우는 결국은 스마트홈 기기를 제어하는 통합 플랫폼이죠. 그래서 전략을 구체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애플은 이제 어떻게 했냐면 개발자와 소비자에게 스마트 홈 기기를 쉽게 연동하고 제어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을 한 것이죠. 뭐 예를 들어서 스마트 조명 제어, 다양한 어떤 플러그와 연동해 가지고 조명을 원격으로 제어하는 이런 것들 기술을 제공한다거나 자동화 시키는 거, 예를 들어서 문 열림 센서가 감지되면 거실 조명을 뭐 빨간색으로 바꾸는 이런 연동을 하게 하거나 뭐 시리와 연동시키는 이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시리아 거칠 조명 꺼져? 뭐 이런 이제 음성 명령만으로도 조작을 시키는 이런 측면들이 좀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애플 홈킷이라고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이제 전략적 계획과 전술적 계획을 달성을 했다면 이제는 이제 운영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운영 계획은요, 업무 기준과 시간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전략적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조직을 좀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정차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운영 계획은 개별 업무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뭐 특정 경영자라든가 부서장이라든가 개별 직원의 업무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부서장이 활용하는 뭐 주간 업무, 일간 업무 이런 관리 도구가 바로 운영 계획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트럭 회사 운영 계획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특정한 트럭 부품이 언제까지는 좀 완성돼야 된다. 그리고 그 부품이 어느 정도의 품질 기준을 충족해야 된다. 이런 이제 운영 계획, 이런 것들이 운영 계획이 되는 거죠. 결국 어떤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마감 일자가 정해져 있고 업무에 대한 퀄리티를 제시해주는 이러한 것들을 달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개별 직원 업무에 초점을 맞춰져 있는 운영 계획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상황 대응 계획은요. 만약에 이제 최초의 계획이 효과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됐을 때 이제 필요한 대안을 마련하는 절차로 볼 수가 있겠죠. 모든 일이 뭐 계획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실제 이제 사람이 일을 하다 보면 다양한 변수가 발생하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위기관리 계획 같은 것들이 세워져 있어야 되겠죠. 비상계획의 일부로 만약에 급격하게 환경이 바뀌었다. 거기에 이제 대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연습도 많이 이제 해야 될 필요성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테러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에 대한 대비한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가 있죠. 실제 이제 뭐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전투기 조종사들 같은 경우는요, 실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필요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투기라고 하는 것이 뭐 사고도 많이 나서 나는 안타까운 일들이 좀 있지만 비행 시뮬레이션을 상당히 많이 해요. 그래서 정말로 어떤 불가피한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 그다음에 전쟁이 났을 때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다양한 어떤
어떤 그 내가 뭐 공격하기로 했는데 실패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고 비상 탈출해야 될 때 어떻게 해야 되고 다양한 시뮬레이션이 필요하죠. 거기에 대한 훈련이 되어 있는 경우에 실제 그대로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 계획을 세워놔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제 이걸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어떤 조직이요, 어떤 이제 판매 목표가 있었어요. 근데 그 판매 목표가 달성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못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판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뭐 예를 들어서 매출을 높이기 위해서 추가로 광고를 해야 될지, 아니면 차라리 가격을 낮추는 게 나을지, 뭐 아니면 이제 다양한 어떤 마케팅을 또 전개를 할지, 아예 뭐 공짜로 주고 나서 오히려 이제 브랜드 이미지를 키워가지고 나중을 대비할지 다양한 비상계획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상황 대응 계획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영화 중에 그거 있죠. 설리 허드슨 강의 기적. 저는 보지는 않았는데 톰 행크스가 주연이었다라고 하죠. 보게 되면 155명의 탑승객, 예기치 못한 사고, 단 한 번의 선택, 오늘은 아무도 죽지 않는다. 뭐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저는 이거 신문에서 그 비슷한 사진을 본 적이 있어요. 실화니까요. 미라클 언더 허드슨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여행기의 비상 착륙 중에서 가장 유명한 성공 사례죠. US 에어웨이즈 1호 사고 편 사건입니다. 그 사실은 그 저는 이제 공군에서 그 복무를 했거든요. 이제 공군 학사장교로 복무를 하다 보니까 거기 보면 이제 베트반이라고 있어요. 베트반이 뭐냐면 전투기가 이런 식으로 그 이륙하기 전에 이렇게 그 새총으로 이제 새를 쫓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새들이요. 그 전투기 엔진에 빨려 들어가게 되면 엔진이 멈춰버리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큰 사고가 나니까 이 베트반이 있는데, 근데 이 미라클 언더 허드슨과 관련 이 사례에서도 똑같은 겁니다. 2009년 1월 15일에 이 비행기가 떴어요. 뉴욕시를 이륙을 했는데 새 대와 충돌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엔진이 두 개가 있는데 양쪽 엔진이 모두 손상이 돼서 멈춰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장은 어떻게 했느냐? 이제 그 이게 평소에 이제 이런 식으로 시뮬레이션 하거든요. 연습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 비행기가 정상적으로 가기 어렵구나. 그래서 기술을 돌려가지고 허드슨 강에 아주 성공적으로 착륙시켜가지고요. 승객과 승무원의 155명의 생명을 구한 이런 이제 사례를 볼 수가 있죠. 이걸 이제 제가 이제 시간대별로 나열한 건데 실제 아주 짧은 기간이지 않습니까? 시간대로 보면 긴 시간이 아닙니다. 거의 뭐 10분 만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1월 15일 오후 3시 24분, 15시 24분에 에어웨이즈 1호 사고편이 공항에서 샬럿행으로 이륙을 합니다. 그런데 1분 만에 2800피트 상공에서 세 대가 충돌해요. 그래서 양쪽 엔진이 손상돼서 추진력을 상실합니다. 그래서 기장이 어떤 가까운 공항으로 복귀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죠. 그래서 허드슨 강에 비상 착륙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비상 착륙은 이제 그 이렇게 평평한 어떤 바다라든가 강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비상 활주로 같은 아스팔트 뭐 이런 데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기장이 이제 1분 만에 비상 착륙 준비를 승무원과 승객에게 알립니다. 그래서 브레스 포 임팩트라는 방송을 하는데 이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고기 숙이시고 뭐 이렇게 팔을 옮기시고 뭐 이런 거 하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부상 방지를 위한 자세를 취하셔라 이렇게 안내 방송을 하고요. 그리고 2분 만에 비행기가 허드슨 강에 성공적으로 착륙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승객과 승무원이 기체로 대피하죠. 그리고 뉴욕시 구조대가 사건 현장에 도착해가지고 거의 뭐 15시 35분에 모든 승객과 승무원이 비행기에서 안전하게 대피를 하죠. 사실은 거의 10분 만에 일어난 일인데 평소에 여러 가지 이렇게 비상 대응 전략에 대한 부분들이 훈련이 되어 있지 않다면 실제 뭐 거의 뭐 155명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전원 사망할 수 있는 이런 큰 일이었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참 평소에 준비되어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걸 알려주는 극적인 사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사결정인데요. 어떤 기업의 특히 이제 최고 경영자로 가면 갈수록 의사결정이 필요합니다.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두 개 이상의 대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거죠. 의사결정 연속입니다. 인생도 뭐 그렇죠. 근데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때는 의사결정 6D가 있다라고 해요.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는 상황을 정의해 보는 거죠. 현재 상태가 어떤 정의하고, 두 번째,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고 이를 최대한 수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안을 개발하고요. 그리고 다양한 대안 중에서 어떤 대안이 최선인지 결정하고, 그리고 결정했다면 실행하고요. 그리고 그것이 옳은 것이었는지 확인하고 사후에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6D 모델에 따라서 신제품이 출시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일단 신제품 출시를 하는데 먼저 문제와 목적을 명확하게 정의하는 거죠. 자,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서 신제품을 출시할 건지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해서 가능한 해결책을 탐색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해야 되겠죠. 신제품 아이디어를 브레인스토밍 하고요. 경쟁사를 분석하고 시장 조사를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문제를 분석하고 대안을 평가해야 되겠죠. 과연 우리가 브레인스토밍한 신제품에 대한 아이디어가 시장 잠재력이 있는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지, 비용 대비 편익이 괜찮은지, 이런 이제 수합 분석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분석을 통해 가지고 최선의 해결책을 선택해야 되겠죠. 모든 걸 할 수 없습니다. 기업은 재원이 한정적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서 가장 시장 잠재력이 높고 제조가 가능하고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인 신제품을 선택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선택되었다면 그걸 이제 실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품 개발 일정 계획을 수립하고요. 마케팅 전략을 이렇게 수립하고 시장에 출시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걸 결과를 평가하고 사후 점검을 해야 됩니다. 결국 출시한 다음에 제품 판매량은 어떤지, 시장 반응은 어떤지, 그리고 향후에 제품 개발하거나 출시 과정에 적용할 다양한 교훈들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고 해야 되겠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의사결정의 6D 사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이제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부분들이 좀 있냐면, 이거는 이제 설득의 심리학에 나오는 건데요. 실험을 한 겁니다. 시신용 잼이 있는 코너인데, A 코너가 있고 B 코너가 있어요. A 코너는 시신용 잼이 6개가 있고, B 코너는 시신용 잼이 24개가 있었습니다. A 코너에는 평균적으로 20명이 코너에 들렸고요, 1시간에. B 코너는 이제 30명이 들렸는데, 재밌게도 가지수가 적고 한 시간당 평균 인원이 적었던 곳에서 6명이 잼을 샀고요. 잼도 많고 사람이 많이 들렸던 B 코너에서 한 명밖에 안 샀다라는 거죠. 왜일까요? 실제 선택 장애가 존재하더라. 사람들은 어떤 걸 선택하고자 할 때 본인이 선택하는 이런 선택 대안들이 최선이길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선택한 어떤 대안이나 이런 것들이 최선이 아니다라고 판단되는 순간 아예 선택을 안 해버려요. 그래서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는요, 너무나 많은 대안을 만들어서 곤란합니다. 대안은 좀 제한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의사결정을 할 때 제가 볼 때 2개 내지는 3개, 그 안에서 하나를 고르는 것이지, 너무 많은 어떤 가지수를 놓고 의사결정을 하면 사실은 의사결정이 잘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선택 자체를 안 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떻게 보면 판매자 입장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어떤 것을 선택을 조금 이렇게 실행을 받아야 되는 이런 입장이라고 했을 때요, 너무나 많은 것들을 고르게 하지 말고 좀 제한시켜서 제한하는 것이 참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때는 좀 다양한 방식들이 좀 있죠. 문제를 해결할 때는 뭐 예를 들어서 문제 해결이라는 것 자체가 일상의 문제를 해결해가는 절차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일반적인 의사결정 절차보다는 좀 덜 공식적이고 신속한 해결을 해야 될 상황에 해당이 되는 건데요. 이럴 때는 뭐 브레인스토밍 방식도 있고 PMI 방식도 있습니다.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어떤 아이디어의 어떤 검열이라든가 이런 거 없이 그냥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요, 제한된 짧은 시간 안에서 가능한 한 많은 해결책을 떠올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하다 보면 그거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제 취사 선택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브레인스토밍으로 볼 수 있고요.
이제 PMI 방식은 일단은 해결책의 모든 장점을 한 열에 나열하고요. 그다음 모든 단점은 이제 다른 열에 나열을 하고, 세 번째 열에는 이제 그에 따른 의미를 나열을 하면서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아니면 어떤 의사를 선택하는 거죠. 자, 이러한 방식으로 문제 해결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한번 PMI 사례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요. 현재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어요. 근데 신차를 구입할지 말지 고민 중입니다. 그렇다면 PMI 분석을 사용해서 한번 의사결정을 해볼까요? 자, 그렇다면 장점, 단점, 거기에 따른 영향이 있겠죠. 그러면 자동차를 지금 자동차가 있지만 신차를 구입하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겠습니까? 일단은 안전성이 향상될 수 있겠죠. 새로운 차가 확실히 뭐 기술이 개발이 됐으니까 뭐 사고의 위험을 줄여주는 다양한 안전 기능을 보유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연비가 향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비 효율성이 더 높아지면서 연료 비용이 절감되고 환경을 보호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기술, 뭐 최신 안전 기술이라든가 운전 보조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적용이 돼가지고 운전에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보증이 되어 있으니까 몇 년간 유지 보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이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새 차를 사게 되면 이런 단점도 있겠죠. 아무래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현재 차량을 유지하는 것에 비해서 초기 비용이 확실히 많이 들어갈 겁니다. 새 차는 감가상각이 단기간에 심해지죠. 특히 초기에 가치가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새 차다 보니까 보험료가 인상될 가능성이 높고요. 새로운 기능과 기술을 배워야 될 이런 학습 시간이 필요할 수가 있겠죠. 적응해야 되니까. 그럼 이제 이러한 어떤 새 차를 살 때 영향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재정적인 영향이 있죠. 새 차를 구입하게 되면 초기 비용과 감가상각이 영향을 주네. 약간 마이너스 요소가 될 수가 있고요. 다만 환경적 영향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죠. 탄소 발생을 줄여가지고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시간 투자가 필요하네요. 어떤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반대로 안전적인 측면에서는 좋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놓고 만약에 플러스가 마이너스보다 더 크다면 의사결정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번 시간 정리하면서 여러분도 한번 이걸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이걸 가정해 볼게요. 현재 경기도 외곽 지역에 거주 중이에요. 그래서 월세가 좀 적게 나가는 거죠. 직장이 서울역 부근입니다. 출퇴근이 너무 힘드니까 집을 옮기고 싶은데 월세가 생각보다 비싸서 고민 중이에요. 자, 그렇다면 집을 회사 근처로 옮겼을 때의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그래서 영향관계가 있겠죠. 자, 이러한 것들을 한번 PMI 분석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어느 정도 월세가 높아진다면 내가 의사결정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 마치겠습니다.